아, 됐고. 저거 안 보여. 사내 자식이 끙끙대는데 여군이라면 센스 있게 좀 거들어야지. 이 오만한 한마디가 그동안 쌓아 올린 자신의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순간의 실수가 불러온 가장 처절한 대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2024년 11월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의 거친 파도가 군화 발자국 가득한 백사장을 끊임없이 때리는 곳.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심장 해병대 제1사단 해룡의 위용은 오늘도 푸른 하늘 아래 굳건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거친 훈련으로 이름난 제3해병여단 불사조 소속 73대대 경멸은 대대장 황철규 해병 중령의 철권 통치 아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군기를 자랑하고 있었다. 황 중령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었다.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된 책상, 칼같이 각 잡힌 서류철, 그리고 이리소탕이라 쓰인 액자. 그의 세계는 명확한 원칙과 절대적인 위계 질서로 이루어져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서는 젊은 해병들의 붉은 명찰이 태양 아래 번뜩였다. 그에게 해병대는 그의 인생이자 그가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이었다. 똑똑. 들어와. 황 중령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문이 열리고 작전과장 김진우 소령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방금 사령부로부터 수신된 긴급 전문이 들려 있었다. 필승. 대대장님, 작전과장 해병 소령 김진우입니다. 해병 대사령부로부터 하달된 전문입니다. 황 중령은 미동도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빠르게 전문을 훑었다. 내용은 지극히 간결했으나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수신 해병대 제1사단장, 참조 제3해병여단장, 제73대 대장, 발신 해병대사령부 감찰실, 제목 감찰실장 주관 부대 정밀진단 실시 예고, 금주 목요일 10시부로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장 서지수 대령 주관 하, 귀 부대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임. 관련 인원 및 부대는 진단에 만전을 기할 것. 이상. 서지수 대령. 황 중령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해병대 내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지휘관은 없었다. 해사 수석 졸업, 최연소 대령 진급 기록, 그리고 현재는 군의 모든 비리를 색출하는 사령부의 칼날 감찰실장.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과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일처리 방식으로 얼음 여왕, 혹은 그 냉혹함에 빗대어 메스라 불리는 여자였다. 하필이면 서지수라니. 황 중령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차라리 장군이 오는 편이 나았다. 장군들은 의전과 격식을 차리지만 서지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인간이었다. 그녀는 오직 서류와 팩트 그리고 규정의 칼날로 모든 것을 해부하고 도려낼 뿐이었다. 작전과장. 예, 대대장님. 이 시간부로 대대 전체의 비상을 건다. 전 부대원은 개인 정비 시간을 포함 모든 시간을 진단 준비에 투입한다. 총기, 탄약, 장비, 보급품, 서류철 하나까지 샅샅이 확인해. 글자 하나 틀린 것까지 다 잡아내. 서지수 그 여자 앞에서 약점 잡히는 건 이 부대의 수치이자 내 수치다. 알겠나? 필승. 김소령이 다급히 경례를 붙이고 집무실을 나섰다. 황 중령은 창가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감찰은 언제나 있는 일이다. 자신 있다. 내 성은 완벽하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운명의 목요일 아침. 73대대는 마치 태풍 전야처럼 고요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위병소 초병의 눈빛마저 평소와 달랐다. 10시 정각이 가까워오자 황철규 중령은 본청 현관에 서서 초조하게 진입로를 응시했다. 그때 저 멀리서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한 대가 서서히 다가왔다. 군용 성판이 없는 민간 차량이었다. 뭐지, 저 차는? 차가 본청 앞에 멈춰 서고 운전석에서 내린 중사가 뒷문을 열자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내렸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장식 하나 없는 단조로운 옷차림. 황 중령은 그녀를 사령부에서 파견된 군무원이거나 새로 계약한 법무법인의 변호사쯤으로 지레짐작했다.
감찰실 소속 민간 전문위원인가? 별게 다 오는군. 그는 속으로 혀를 차며 여성에게 다가갔다. 마침 김진우 소령이 정밀진단 브리핑을 위해 준비한 두꺼운 차트 뭉치를 양손 가득 들고 쩔쩔매며 걸어오고 있었다. 황중령은 특유의 오만한 선심이 발동했다. 어이 거기. 황중령이 턱짓으로 여성을 불렀다. 여성은 잠시 멈칫하더니 의외라는 표정으로 자신을 가리켰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래. 사령부에서 지원 나왔나? 아, 됐고. 저거 안 보여? 사내 자식이 끙끙대는데 여군이라면 센스 있게 좀 거들어야지. 황중령의 말투는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배려라는 식의 독선이 담겨 있었다. 여성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녀는 황중령의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과 김소령의 소령 계급장을 차례로 훑어본 뒤 아무 말 없이 김소령에게 다가가 브리핑 차트를 건네받았다. 차트 뭉치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여성이 차트를 고쳐 앉는 사이 그녀의 등 뒤로 진짜 감찰실 의전 차량이 멈춰 섰다. 새까만 차체 그리고 해병대사령부 마크가 선명했다. 단결. 사령부 감찰실장 차량 도착했습니다. 위병소에서부터 다급한 육성이 터져나왔다. 황중령은 헛기침을 하며 의전 차량으로 시선을 돌렸다. 김소령과 다른 간부들은 이미 차량 옆에 도열해 경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운전병이 내려 뒷문을 열었다. 그런데 차 안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대신 황중령이 사령부 여직원 취급하며 차트를 들게 했던 바로 그 여성이 무거운 차트를 옆구리에 낀 채 의전 차량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운전병을 가볍게 물리고 직접 차 문을 활짝 열었다. 차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들고 있던 브리핑 차트를 텅 빈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경직된 표정의 황철규 중령과 정면으로 눈을 맞췄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수행장교가 목에 핏대를 세워 외쳤다. 필승.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장 서지수 대령님 오셨습니다. 서지수 대령. 황철규 중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피도 눈물도 없다는 그 얼음 여왕. 해병대의 모든 지휘관이 두려워하는 그 감찰실장이 자신이 방금 어이라고 부르며 짐꾼 취급했던 바로 저 여자란 말인가.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김진우 소령은 사색이 되어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다. 서지수 대령은 천천히 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른손을 들어 황중령에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필승.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장 대령 서지수입니다. 오늘부로 귀관의 부대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대대장 해병 중령 황철규. 필승. 황중령은 반사적으로 경례를 하며 외쳤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서지수는 천천히 경례를 내렸다. 그녀의 시선은 황중령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시선은 분노나 경멸이 아니었다. 마치 마취를 앞둔 외과 의사가 수술 부위를 살펴보는 것처럼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황철규 중령. 해병대 복무 28년 차. 해사 사액 쓰기. 주요 보직으로 연평부대 중대장, 백령도 유교단 작전참모, 그리고 현재 1사단 73대대 대대장.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훌륭한 이력이군요. 중령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며 해병대 정신이 투철한 지휘관이라고.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서지수는 황중령의 곁을 지나 대대본청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싸늘한 공기가 주변을 감쌌다. 오늘 나의 진단은 서류나 장비 목록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현관 계단에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황중령을 포함한 모든 간부와 그들 뒤에 도열한 사병들까지 훑었다. 나는 여러분의 정신을 진단할 겁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해병대에 걸맞은 것인지, 그리고 이 부대에 오랫동안 쌓여온
보이지 않는 먼지는 없는지 말입니다. 먼지라는 단어가 황철규 중령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순간 그의 뇌리 속으로 20년 전 지독한 안개가 깔려있던 백령도의 어느 훈련장이 스쳐 지나갔다. 빗발치는 총성, 당황한 젊은 장교의 얼굴, 그리고 축 늘어진 어린 해병의 모습. 황 중령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서지수 대령은 그 짧은 순간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입가에 감돌던 냉소적인 표정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얼음장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브리핑은 생략하도록. 지금 바로 생활관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안내하십시오, 황 중령. 서지수 대령의 정밀 진단은 그렇게 예고된 재앙처럼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황철규라는 한 군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서막에 불과했다. 서지수 대령의 선언은 73대대 본청 앞 공기를 얼려버렸다. 황철규 중령은 억지로 턱 근육을 움직여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지 말입니다. 그가 앞장서서 생활관 건물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서 대령과 그녀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수행장교 이현민 대위,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김진우 소령이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갈랐다. 황 중령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정신을 진단하겠다. 뭔지? 대체 무슨 꿍꿍이 속이지? 일단은 완벽하게 준비된 우리 대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첫 번째 목적지는 3중대 1소대 생활관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먼지 한 톨 없는 복도와 칼같이 각 잡힌 관물대, 군더더기 없이 정돈된 침상이 한눈에 들어왔다. 소독약 냄새와 섬유유연제 냄새가 섞여 묘한 청결감을 자아냈다. 생활관에 도열해 있던 병사들은 서대령이 들어서자 필승, 을 외치며 부동자세로 섰다. 황 중령의 입가에 자신감 어린 미소가 잠시 스쳤다. 이 완벽함, 이 군기. 이것이 바로 그가 30년간 지켜온 해병대의 모습이었다. 그 어떤 감찰관이 와도 흠잡을 데 없을 터였다. 하지만 서지수 대령은 예상과 전혀 다른 곳에 시선을 두었다. 그녀는 줄지어 선 병사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다 가장 끝에 서 있던 앳된 얼굴의 해병 이병 앞에서 멈춰 섰다. 붉은 명찰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민준 이병, 해병, 이병, 강, 민, 준. 강 이병은 온몸의 근육이 터져라 외쳤다. 긴장으로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다. 서 대령은 그를 잠시 응시하다가 소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소대장, 소대 내 마음의 편지함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지? 예. 매주 금요일 주임원사님 입회하에 직접 개봉하여 병사들의 고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대장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서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개봉했던 지난 금요일의 마음의 편지함 개봉 결과 기록부를 지금 바로 가져와 보게. 예? 기록부 말입니까? 소대장의 얼굴이 순간 당황으로 물들었다. 그런 것을 따로 꼼꼼하게 기록해 둘 리가 없었다. 늘 형식적으로 열어보고 고충사항 없음으로 처리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왜 그러나? 규정상 병사 고충 처리 내용은 회의록 형태로 기록하고 6개월간 보관해야 할 텐데. 설마 기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겠지? 서 대령의 차가운 지적에 중대장과 소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황 중령은 등 뒤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었다. 서 대령은 더는 그들을 채근하지 않고 생활관 구석에 놓인 낡은 철제 편지함을 가리켰다.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나? 주 주임원사님께서 보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지. 명령이 떨어지자 주임원사가 헐레벌떡 달려와 열쇠로 편지함을 열었다. 서 대령은 직접 손을 넣어 안에 쌓인 편지 몇 통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편지를 읽지 않았다. 대신 편지 봉투에 쌓인 희미한 먼지를 손가락으로 쓱 닦아 보였다. 매주 연다고 하기엔 먼지가 꽤 두텁군. 유물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 차가운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황 중령은 중대장을 쏘아붙일 듯 노려봤다.
서 대령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생활관을 나섰다. 다음 목적지는 병영식당이었다. 식당 입구에는 A 사용지에 정성껏 출력한 금일 메뉴가 붙어 있었다. 특식이라는 문구와 함께 삼겹살 수육, 모듬쌈, 막국수, 특제 쌈장 등 화려한 메뉴가 적혀 있었다. 황중령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서 대령은 메뉴판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취사반이 아닌 보급관 사무실로 향했다. 보급관. 이번 달 육류 불출 대장과 현재 식자재 재고 현황표를 대조해 보도록 하지. 이 대위, 자네가 확인하게. 함께 온 이현민 대위가 능숙하게 서류를 받아들고 실제 재고가 있는 냉동 창고로 향했다. 잠시 후 이 대위가 돌아와 서 대령에게 보고했다. 실장님 보고드립니다. 서류상으로는 금일 특식을 위해 1인당 200g의 국내산 냉장 삼겹살이 불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와 어제까지의 불출량을 역산해보면 병사들에게는 실제 단가가 훨씬 저렴한 수입산 냉동 삼겹살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30%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완벽한 증거였다. 장부 조작을 통한 차액 횡령. 해병대의 오랜 관행이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 중 하나였다. 황철규 중령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보급관의 멱살을 잡을 기세였다. 하지만 서지수 대령 앞에서 그는 그저 주먹을 부들부들 떨 뿐이었다. 서 대령은 보급관이나 취사반장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황중령만을 응시하며 조용히 물었다. 황중령. 지휘관의 부대 운영비 부족이 병사들의 식사질 저하로 이어지는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이것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전투력 저하를 야기하는 심각한 이적 행위라고 보는데. 중령의 의견은 어떤가? 이적 행위라는 단어에 황중령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서지수는 단순한 비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리더십과 지휘 철학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다. 시정하겠습니다. 황중령이 간신히 쥐어짜낸 대답이었다. 다음은 무기고와 수송부다. 계속 안내하지 황중령. 무기고 점검은 악몽 그 자체였다. 서 대령은 K2 소총 10정을 무작위로 지정해 분해 및 검사를 지시했다. 총기 수입 상태는 완벽했지만 그녀는 총기 이력 카드와 실제 총의 각 부품에 새겨진 고유 번호를 일일이 대조했다. 이 총, 놀이쇠 뭉치 번호가 이력 카드와 다르군. 작년 정비 때 교체한 건가? 예, 그렇습니다. 마모가 심하여. 병기 담당관이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런데 교체했다는 원래 부품은 어디에 있지? 폐기했다면 폐기 확인서가 있어야 할 텐데. 설마 돌려막기 하다가 분실한 건 아니겠지? 서 대령의 메스 같은 질문은 계속됐다. 결국 병기 담당관은 다른 총의 부품을 빼서 끼워 넣고 서류는 조작했다는 사실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서지수는 더 이상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조작된 총기 이력 카드를 들고 황중령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황중령이 똑똑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서류를 믿을 수 없으면 무엇을 믿고 훈련에 나가나. 작은 거짓말 하나가 총의 격발 분량을 만들고 그 작은 분량 하나가 전우의 목숨을 위협하지. 결국엔 사람을 잡아 이런 거짓말은. 특히 안개가 짙게 낀 날에는 말이야. 안개. 그 단어가 황철규 중령의 심장을 얼음 송곳처럼 꿰뚫었다. 그의 호흡이 순간 멎었다. 귓가에서 삐 하는 이명이 울리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20년 전 자신의 장교 군 생활을 통째로 뒤흔들었던 그날의 악몽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황중령이 간신히 쥐어짜 내듯 물었다. 서지수 대령은 대답 대신 그를 지그시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길고 굴욕적인 하루가 끝났다. 서지수 대령과 감찰실 인원들은 대대장 집무실 옆 회의실을 임시 지휘통제실로 사용하며 밤늦도록 서류를 검토했다. 황철규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책상 위 이리소탕 액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감히 나를 모욕해.
그는 간부들을 전부 집합시켜 밤새도록 닥달하고 징계하리라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그의 마음을 옥죄어왔다. 서지수 그녀가 어떻게 그 일을 아는 거지? 20년 전 백령도에서 있었던 일 말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다. 그곳에는 낡은 자물쇠로 잠긴 작은 철제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그의 가장 끔찍한 비밀,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었던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같은 시각 옆방 임시 지휘통제실. 서지수 대령은 모든 부대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고 빛바랜 파일 하나를 꺼냈다. 군 공식 기록이 아닌 그녀가 20년간 개인적으로 모아온 자료들이었다. 파일 첫 장에는 앳된 청년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해병 일병 박선우. 사진 아래 그녀의 대학 시절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밝혀낸다.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차가운 얼굴 위로 20년 묵은 슬픔과 결의가 함께 어렸다. 그녀의 진짜 감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황철규 중령의 집무실은 그가 내뿜는 분노와 초조함으로 질식할 것 같았다. 깨진 액자 유리를 밟는 소리가 사각거리며 신경을 긁었다. 그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다 이내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서랍 속 철제 상자를 노려보았다. 서지수 내년이 원하는 게 그거냐? 20년 전 그 시체에 붙어 훈장이라도 달고 싶은 게냐?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였다. 서지수 대령은 단순한 감찰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명백히 박선우 일병 사건을 목표로 이곳에 왔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어디까지 알고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고 당시 보고서는 그와 당시 중대장 그리고 헌병대 수사관 몇몇이 합심하여 완벽하게 조작했다. 훈련 중 개인 부주의로 인한 총기 오발 사고. 그것이 공식적인 결론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황철규 자신의 치명적인 과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연결된 곳은 해병 대사령부가 위치한 화성 발알리의 기록정보단이었다. 그는 그곳에 근무하는 해사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황철규. 바쁜가? 철규야. 웬일이냐? 포항은 괜찮고? 다름이 아니라 부탁 좀 하자. 아주 오래전 기록인데 20년 전 2004년도 백령도 유교단에서 있었던 단순 사고 기록 하나만 찾아봐줘. 사망자는 박선우 일병. 아마 개인 과실에 의한 오발 사고로 종결됐을 거다. 그 서류철 누가 열람하기 전에 자네 선에서 좀 챙겨놔줘. 내일 내가 직접 올라가겠다. 이건 내 군 생활이 걸린 문제다. 전화를 끄는 황중령은 잠시 눈을 감았다.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서지수가 보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 시각 서지수 대령의 임시 지휘통제실. 그녀는 어제 생활관에서 만났던 강민준 이병과 마주 앉아 있었다. 딱딱한 책상을 사이에 두는 대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넸다. 긴장 풀게 강 이병. 어제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많이 힘들었을 테지. 여기서 나눈 이야기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지. 나는 자네 같은 젊은 해병들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다. 서 대령의 부드럽고 차분한 태도에 강 이병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그는 어렵게 입을 열어 부대 내의 부조리와 선임들의 괴롭힘, 그리고 간부들의 무관심에 대해 털어놓았다. 한참을 듣던 서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우리 대대장님에 대해 떠도는 소문 같은 건 없나?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 병사들 사이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오갈 것 같은데. 강 이병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게 그냥 저희끼리 하는 뜬 소문이라. 괜찮으니 말해보게. 저희 부대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대장님께서 아주 젊은 장교 시절에 백령도에서 근무하셨는데 그때 훈련 중에 병사 한 명이 죽는 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대대장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서 오히려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대대장님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서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깔끔하게 처리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진실이 얼마나 끔찍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강이병을 돌려보낸 뒤 그녀는 자신의 개인 파일을 다시 펼쳤다. 파일 속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 입대를 하루 앞둔 2004년의 늦겨울. ROTC 후보생 서지수는 단복을 입은 채 단짝 친구인 박선우와 마주 앉아 있었다. 유난히 겁이 많았지만 누구보다 정의감이 강했던 선우는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기로 결심한 터였다. 지수야, 나 없다고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멋진 해병이 돼서 돌아올게. 너도 꼭 훌륭한 장교가 되어야 한다. 선우는 애써 밝게 웃으며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이건 그냥 부적 같은 거야. 혹시라도 내가 편지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거나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면 그때 열어봐. 알았지?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이야. 2달 뒤 서지수는 선우가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군에서는 개인 부주의에 의한 총기 오발이라고 했다. 믿을 수 없었다. 선우는 그 누구보다 신중한 아이였다. 장례식을 다녀온 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남긴 편지를 열었다. 편지에는 훈련소 생활에 대한 짤막한 소회와 함께 이런 구절이 있었다. 여기 새로운 소대장님이 계셔. 황철규 소위님인데 해사 출신이라 그런지 정말 대단한 분 같아. 그런데 가끔은 좀 무서울 때가 있어. 훈련 때마다 실전은 이것보다 더하다면서 우리를 극한으로 몰아붙이시거든. 진짜 훈련에는 진짜 위험이 따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데 어제는 공포탄 훈련 중에 우리 바로 옆으로 실탄을 쏘기도 하셨어. 장난이었겠지만 다들 얼어붙었지. 가끔은 너무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편지는 서지수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인재일 수 있다는 것. 그녀는 장교로 임관한 이후 지난 20년간 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비밀리에 추적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감찰실장이라는 칼자루를 쥐게 된 지금 20년 묵은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 이곳 포항까지 온 것이었다. 다시 현재. 다음 날 새벽 황철규 중령은 자신의 차를 몰아 경기도 화성으로 향했다. 동기가 있는 기록정보단에 도착했을 때 동기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철규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이야? 서류는 잘 챙겨뒀나? 미안하다. 어제 내 전화 받고 서류를 찾으러 서고에 들어갔는데 이미 관련 기록이 통째로 사라지고 없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오전에 사령부 감찰실에서 직접 공문이 내려왔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모든 훈련 관련 사고 기록 일체를 감찰실로 이관하라는 명령이었어. 자네가 전화했을 땐 이미 서류들이 모두 감찰실장 방으로 넘어간 뒤였다. 나도 방금 알았다. 황철규는 허탈하게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서지수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포항의 73대대를 정밀 진단한다며 자신의 발을 묶어놓고 그 사이 본진인 사령부에서 모든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자신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는 차라리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 서지수. 내가 뭘 찾아냈든 그건 20년 전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증거도 증인도 없어. 어디 한번 해봐라. 그가 도끼를 품고 다시 포항으로 차를 돌리던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작전과장 김진우 소령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대대장님, 저 김진우입니다. 지금 부대에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서지수 대령님께서 방금 전 부대 전산망을 통해 20년 전 백령도 유교단에서 대대장님과 함께 근무했던 부대원 전원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소령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뭐? 똑바로 말해. 박선우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 재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한다고 전군에 공표했습니다. 황철규 중령은 전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0년간 쌓아올린 그의 성벽이 마침내 포격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포문을 연 것은 친구의 편지 한 통을 가슴에 품고 20년을 기다려온 한 여인의 집념이었다. 박선우 일병 사망 사건 특별 제조사 개시. 전군에 공표된 이 명령은 73대대를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만들었다. 대대원들은 숨을 죽였고 간부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웅성거렸다. 황철규 중령의 철권 같던 권위는 산산조각 났다. 그는 더 이상 이 성의 주인이 아니라 성벽 안에 갇힌 죄인이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 사령부 감찰실의 조사팀이 부대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대대 회의실을 통째로 비우게 하고 특별조사위원회 현장 본부를 차렸다. 황 중령의 집무실 바로 옆방이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수사의 칼날이 번뜩이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서지수 대령은 외부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수족인 이현민 대위를 필두로 한 조사관들이 머사더컬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20년 전 사고 당시 황철규 소위와 함께 백령도에서 근무했던 소대원 전원의 명단을 확보하고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최민석 당시 의무병. 현재 강원도 원주에서 작은 약국 운영 중. 연락 완료. 김도균 당시 통신병. 현재 부산에서 무역회사 근무. 다음 주 참고인 조사 출석 예정. 조사관들은 한 명씩 20년의 세월 속에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찾아 나섰다. 그 소식은 황철규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손발이 모두 묶인 채 사냥개가 턱 밑까지 쫓아오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사냥감의 공포를 느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서류 증거는 뺏겼지만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서지수의 팀보다 먼저 당시 소대원들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중 단 한 사람 자신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당시 의무병 최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나다. 황철규다. 수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최민석이었다. 중령님 아니 어떻게? 민석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나? 우리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전우회라는 게 있지. 황중령은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위협이 숨겨져 있었다. 요즘 세상이 시끄럽더구나. 20년 전 일로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어. 민석이 너는 다 알지 않나? 그날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안타까운 사고였을 뿐이라는 걸.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지 않겠나. 자네도 가정이 있고 조용히 사는 게 좋지 않겠어? 그것은 회유이자 명백한 협박이었다. 황철규는 이 통화로 최민석의 입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날 오후 황철규 중령의 집무실. 똑똑. 서지수 대령이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황중령. 감찰실장이 피의자에게 직접 행차하시다니 영광이군. 황중령은 마지막 자존심으로 비꼬았다. 서지수는 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책상 앞에 섰다. 20년 전 오늘 백령도에는 짙은 안개가 꼈더군요. 당시 사고 보고서입니다. 그녀는 마치 눈앞에 서류가 있는 것처럼 허공을 가리켰다. 피해자 박선우 일병 개인 부주의로 공포탄과 실탄을 오인 자신의 총으로 오발 사고를 일으킴. 하지만 이상하군요. 박선우 일병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화약 반응은 오른손에서만 검출됐죠. 평생 왼손만 쓰던 아이가 왜 하필 그 순간에 오른손으로 그것도 자신을 향해 총을 쐈을까요? 그걸 나에게 묻는 건가? 20년 전 일을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하나? 기억 못하실 리가요. 서 대령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박선우 일병이 입대 전 제게 편지를 한 통 남겼습니다. 훈련 중에 바로 옆으로 실탄을 쏘며 겁을 주는 아주 의욕 넘치는 소대장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진짜 훈련에는 진짜 위험이 따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분이라고. 황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지수와 박선우의 관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사적인 감정으로 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시오, 서대령. 증거도 없이 소설을 쓰는 건가? 황중령이 책상을 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바로 그때 이현민 대위가 들어와 서지수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서지수는 그것을 받아 황중령 앞에 책상에 내려놓았다. 증거 말입니까? 증거는 2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1시간 전에도 새로운 증거가 생겼더군요. 그녀가 화면을 터치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서가. 오랜만이다. 잘 지내나? 우리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지 않겠나? 자네도 가정이 있고 조용히 사는 게 좋지 않겠어? 방금 전 자신이 최민석에게 했던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었다. 그의 목소리, 그의 협박이 집무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감찰실은 이미 핵심 증인이 될 최민석의 통신 기록을 감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황철규의 철옹성 같던 오만과 거짓이 그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강철 같던 그의 어깨가 형편없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그랬소. 마침내 20년간 그의 목을 짓누르던 진실이 터져나왔다. 그날 실탄 사격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한 발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어. 젊은 장교로서 의욕만 앞섰지. 실전처럼 훈련시키고 싶다는 욕심에 그만 실수를 한 거야. 총성이 울리고 선우가 쓰러지는 걸 봤을 때 내 군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너무 무서웠다. 너무.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30년간 지켜온 해병의 자존심도 중령의 위엄도 없었다. 그저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20년간 거짓의 갑옷 속에 스스로를 가둬온 나약한 한 인간만이 남아있었다. 미안하다 선우야, 내가 죽일 놈이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서지수 대령은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간 가슴에 품어왔던 친구의 원한,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외롭게 싸워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승리했지만 결코 기쁘지 않은 순간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황철규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서대령은 수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헌병대인가?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장이다. 73대대로 즉시 출동 바란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직권남용, 그리고 증인 협박 혐의로 황철규 중령을 긴급 체포한다. 잠시 후 대대본청 앞에 헌병대 차량이 멈춰섰다. 특별조사위원회 소집으로 모여있던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명의 헌병이 집무실에서 나와 황철규의 양팔을 붙들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가 헌병차에 오르기 직전 서지수 대령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황철규, 당신은 오늘 해병의 명예를 더럽혔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정직하게 죗값을 치른다면 그것이 당신이 한때나마 자랑스러운 해병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 황철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차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그의 30년 군 생활도 그렇게 막을 내렸다. 서지수 대령은 멀어지는 헌병차를 끝까지 지켜보았다.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그녀는 비로소 하늘을 향해 길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이제 편히 쉬어 선우야. 포항의 가을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높고 푸르렀다. 황철규 중령의 체포와 자백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한때 강철이라 불렸던 지휘관의 몰락은 군 전체의 진실의 무게와 리더의 책임에 대한 뼈아픈 질문을 던졌다. 군사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황철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20년 전 그날의 과실과 은폐, 그리고 재조사가 시작되자 증인을 협박하려 했던 자신의 비겁함까지 남김없이 고백했다. 그의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호소했지만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직권남용, 증인 협박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인 연금 또한 모두 박탈되었다. 그의 30년 군 생활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끝을 맺었다. 수감되기 며칠 전 황철규는 교도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박선우 일병의 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며칠 후 그는 한적한 면회실에서 허리가 굽고 백발이 성성한 노파와 마주 앉았다. 박선우 일병의 어머니였다. 아들의 죽음 이후 충격으로 쓰러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20년간 홀로 아들의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분이었다. 황철규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우를 죽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의 어깨가 짐승의 울음처럼 들썩였다. 노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오열하는 그를 내려다보기만 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다. 20년의 세월이 응축된 깊고 마른 슬픔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노모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어깨를 감쌌다. 일어나게. 이제라도 이렇게 말해주어 고맙네. 어머님. 지난 20년 동안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몰라 밤마다 잠을 설쳤다네. 자기 부주의로 죽었다는 군의 통보를 믿을 수가 없어서 내 아들은 그리 칠칠치 못한 아이가 아니었거든.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으니 억울함은 풀렸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황철규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자네도 지난 20년 동안 지옥 속에서 살았겠지.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어찌 살았는가. 가서 죗값 달게 받게. 그리고 죗값을 다 치르고 나면 우리 선우 잊지 말고 살아주게. 그것이 자네가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테니. 황철규는 노모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행하는 너무나 늦어버린 진정한 사죄였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해병대 73대대. 서지수 대령은 감찰실장으로서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다시 포항을 찾았다. 황철규가 떠난 대대는 새로운 대대장을 맞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었다. 서 대령은 대대의 모든 간부를 대대장실로 집합시켰다. 그녀는 딱딱한 표정으로 간부들을 둘러보았다. 이번 사건은 황철규라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그의 거짓을 알고도 묵인하고 불합리한 명령에 순응하며 스스로의 눈과 귀를 막았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녀의 시선이 작전과장이었던 김진우 소령에게 머물렀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카리스마? 전술적 능력? 아니다. 그것은 정직함과 책임감이다. 총구는 언제나 적을 향해야지 진실을 겨누거나 부하를 향해선 안 된다. 이 당연한 사실을 잊는 순간 지휘관은 괴물이 된다. 여기 있는 모두가 오늘의 교훈을 뼈에 새기길 바란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어떤 질책보다 무겁게 간부들의 마음에 박혔다. 이 사건은 해병대 전체에 큰 경종을 울렸다. 서지수 대령은 군의 가장 아픈 환부를 도려낸 공을 인정받았다. 몇 달 후 정기 인사 발표에서 그녀의 이름은 가장 먼저 호명되었다. 해병대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장군이자 전투병과 출신으로는 최초의 여성 장군인 서지수 준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부단장으로 자리를 옮겨 미래의 해병들을 올바른 정신을 가진 전사로 키워내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마친 어느 가을날 서지수는 조용히 서울 국립현충원으로 향했다. 비석들이 줄지어 선 언덕, 그녀는 익숙한 이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해병 일병 박선우. 그녀는 이제 대령이 아닌 반짝이는 별 하나가 달린 장군 정모를 벗어들고 비석을 조용히 쓸었다.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앳된 ROTC 후보생 서지수와 해병대 입대를 앞둔 박선우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선우야, 나왔어. 약속 이제야 지켰네. 그녀는 사진을 비석 앞에 고이 내려놓았다. 내가 남긴 편지 한 통이 20년 만에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렸어. 널 그렇게 만든 사람 죗값을 치르게 됐고, 이제 억울한 마음 모두 내려놓고 하늘에서 편히 쉬어.
그녀는 조용히 거수경례를 붙였다. 차가운 비석 위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오랜 시간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서지수는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한 뒤 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부패한 관행을 끊고 상처 입은 병사들을 보듬으며 진정으로 강하고 명예로운 해병대를 만들어야 할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 포항의 강철 같던 성벽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로 더욱 견고하고 올바른 가치를 지닌 새로운 성이 세워질 것이었다. 동해의 거친 파도와 싸우며 조국을 수호하는 젊은 해병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푸른 하늘 아래 그들의 붉은 명찰은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가리바가 니 할매가 투스타라며? 백 좋아서 좋겠다. 이지? 오늘 사연 모음집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설적인 투스타 출신 할머니가 군대에서 속옷 바람으로 짓밟힌 손녀의 복수를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군 수뇌부 전체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통쾌하고 거대한 정의구현 이야기입니다. 2023년 7월 대한민국 육군. 여름의 한복판을 꿰뚫는 태양은 아스팔트마저 녹일 듯 이글거렸다.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그 중에서도 최정예 여군들을 양성하는 독사여단 교육대대는 그 명성만큼이나 지독한 열기로 들끓었다. 대한민국군 역사상 두 번째 여성 투스타 육군 소장 박선주. 그녀는 군복을 벗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군인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집 뒷산을 올랐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시간은 저녁 후에도 국방부 시계처럼 정확하게 흘러갔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변수이자 낙이 있다면 바로 하나뿐인 손녀 이지은이었다. 지은은 할머니의 길을 따랐다. 육군사관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임관과 동시에 수많은 편한 보직을 마다한 채 전투병과 그것도 가장 험하다는 보병을 택했다. 그리고 지금 이등병 계급장을 단 채 칠성부대 독사여단에서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한 담금질을 받고 있었다. 선주의 서재, 잘 닦인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손녀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갓 임관하여 소위 계급장을 달고 환하게 웃는 사진, 훈련소에서 군복을 입고 흑투성이가 된 채 동기들과 어깨동무를 한 사진. 그리고 가장 최근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보내온 편지 뭉치. 할머니, 여기 생활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지만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던 강철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는 말을 떠올리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씩씩했다. 하지만 선주는 수십 년간 수만 명의 부하를 거느렸던 지휘관이었다. 행간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 애써 감춘 피로의 흔적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도전이라는 단어와 이겨낸다는 표현이 유독 자주 반복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마치 스스로를 세뇌하듯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느껴졌다. 황수진 중사님이라고 저희 소대 부소대장님이 계세요. 정말 군인다운 군인이세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시고 저희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정말 애쓰십니다. 가끔은 너무 무섭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다 저희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황수진 중사. 선주는 그 이름을 나직이 은조렸다. 손녀의 편지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었다.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듯한 묘사. 선주는 군 조직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강한 훈련과 가혹 행위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 경계를 가르는 것은 지휘관의 역량과 인품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손녀를 믿었지만 손녀가 속한 조직까지 무한정 신뢰할 수는 없었다. 그날도 선주는 여느 때처럼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다. 일면에는 국방개혁에 대한 요란한 제목들이 실려 있었다. AI 기반 지능형 경계 시스템 도입, 장병 복지 개선을 위한 획기적 예산 증액. 그녀는 헛웃음을 지었다. 수십 년 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껍데기만 갈아 끼우는 군의 고질적인 병폐를 떠올리며 씁쓸하게 신문을 넘기던 그때였다. 새벽 2시. 정막에 잠긴 집안을 날카롭게 핥히는 전화벨 소리에 선주는 잠에서 깼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걸려올 전화는 결코 좋은 소식일 리 없었다. 그녀는 침대 옆 협탁의 스탠드를 켜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박선주님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긴장감에 마른 입술을 떼며 그녀가 답했다. 네, 맞습니다만. 여기는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입니다. 뭐라고요? 따님, 아니 이지은 일병이 훈련 중 쓰러져서 현재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선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수화기 너머에서 남자가 무어라 계속 짓거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지은이가 쓰러져? 자세한 상태는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식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선주가 다급하게 물었다. 어디라고 했소? 국군 수도병원? 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알고 있소. 지금 바로 가겠소. 선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옷장으로 향했다. 5년 전 저녁식 때 입었던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군복은 벗었지만 지금 그녀는 다시 전쟁터로 향하는 노장의 심정이었다. 차 키를 움켜쥔 손이 분노와 불안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울을 가로질러 성남으로 향하는 내내 선주의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상상으로 들끓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단순한 탈진이나 과로이기를. 그녀는 평생 믿지 않았던 신에게 기도했다.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 소독약 냄새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뒤섞인 공간.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 이지은 일병의 이름을 대자마자 한달음에 달려갔다. 응급병상 한가운데 여러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는 작은 인형. 바로 그녀의 손녀 지은이었다. 지은아. 선주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목구멍에 걸려 제대로 된 소리가 되지 못했다.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 바짝 마른 입술, 그리고 링거 바늘이 꽂힌 팔뚝과 목덜미에 선명하게 드러난 붉은 상처들. 단순한 찰과상이 아니었다. 무언가에 쓸리고 긁힌 자국, 그리고 강한 햇볕에 오랜 시간 노출된 듯한 심한 화상 자국이었다. 선주는 지은의 곁으로 다가가 차가운 손을 잡았다. 미동도 없는 손녀. 그때 병상 옆에 놓인 투명한 비닐봉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봉지 안에는 지은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것들이 담겨 있었다. 땀과 흙먼지로 축축하게 젖은 속옷 한 벌, 그리고 달아빠진 군화 한 켤레. 전투복도 양말도 없었다. 오직 속옷과 군화뿐. 그것을 본 순간 선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불안과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단련된 그녀의 이성이 경고등을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보호자분 오셨습니까? 흰 가운을 입은 젊은 군의관이 다가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환자는 심한 열사병과 탈수 증세로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전신의 다발성 찰과상과 이도 화상이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와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열사병이라니요? 훈련 중에 쓰러졌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어떤 훈련을 시켰기에 애가 이 지경이 됩니까? 선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군의관은 그녀의 기세에 압도당한 듯 잠시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만. 부대 관계자는 아직 안 왔습니까? 지휘관은 어디 있소? 선주의 일갈에 응급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단결. 하는 구호와 함께 전투복 차림의 장교 한 명이 황급히 다가오고 있었다. 어깨에는 대위 계급장, 가슴에는 중대장 김민서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다. 김민서 대위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군이었다. 다부진 체격과 짧은 머리. 그녀는 선주 앞에서 각 잡힌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단결. 제7보병사단 독사여단 교육대대 이중대장 대위 김민서입니다.
이지은 일병의 보호자 되십니까? 선주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김대위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내 손녀가 왜 저기 저렇게 누워있는지 설명부터 해보시지. 김대위는 선주의 서늘한 기운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준비해 온 듯한 말을 기계적으로 내뱉기 시작했다.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오후 유격 훈련의 일환인 참호 격투 훈련 도중 이지은 일병이 갑작스러운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즉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한 상황입니다. 참호 격투? 선주가 되물었다. 폭염 경보가 내린 오늘 같은 날 그런 고강도 훈련을 강행했단 말이오? 훈련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온을 고려하여 훈련 시간을 단축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했습니다만 이 일병이 평소 훈련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본인의 몸 상태를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뻔뻔한 변명이었다. 선주는 코웃음을 쳤다. 의지가 강해서? 내 손녀의 소지품을 보니 속옷 한 벌과 군화밖에 없더군. 참호 격투는 원래 속옷만 입고 하는 훈련인가? 김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그건 훈련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때때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에 계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종의 관행 같은 것입니다. 관행? 선주의 목소리에 얼음장 같은 냉기가 실렸다. 그녀는 김대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키는 김대위보다 작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응급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정도였다. 김대위, 그대 눈에는 내가 군대 물정 모르는 민간인으로 보이나? 선주는 품 안에서 신분증을 꺼내 김대위의 눈앞에 내밀었다. 예비역 육군 소장 박선주. 대한민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여군학교장을 역임한 살아있는 전설. 김대위의 동공가 맹렬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소 소장님, 죄송합니다. 미처 몰라배웠습니다. 몰라봤을 리가 없지. 이지은 일병의 신상 기록에 내 이름 석자가 박혀 있을 텐데. 설마 확인도 안 했다고 발뺌할 셈은 아니겠지? 아. 김대위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식은땀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선주는 다시 병상에 누워있는 지은을 돌아보았다. 손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악몽을 꾸는 듯 했다. 선주가 다가가 지은아 할미 왔다 하고 속삭이자 지은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몸을 움츠리며 잘못했습니다 하고 잠꼬대를 했다. 그 작은 속삭임은 선주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확신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사건이다. 조직적인 가혹 행위가 있었고 저 중대장은 그것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선주는 다시 김대위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노와 결의에 찬 눈빛이었다. 김대위, 똑똑히 듣게. 나는 지금부터 내 손녀에게 가해진 모든 부조리를 파헤칠 걸세. 자네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누가 있든 모조리 군법회의에 세울 각오가 되어 있어. 그러니 진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를 주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선주의 선전포고에 김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을 뿐이었다. 응급실의 공기는 이제 누구도 숨쉬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때 군 전체를 호령했던 노장의 분노가 썩어빠진 군 조직의 두꺼운 갑옷에 이제 막 첫 균열을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박선주 소장의 선전포고에 김민서 대위는 전기가 흐른 듯 굳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필사적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보고해야 한다. 대대장님께, 아니 연대장님께. 하지만 뭐라고? 예비역 소장이, 그것도 박선주 장군이 모든 걸 알았다고. 침묵을 깬 것은 선주였다. 그녀는 더 이상 김대위를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전쟁터에서 수없이 지휘봉을 잡았던 관록으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김대위,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게. 선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음절 한 음절이 비수가 되어 김대위의 심장에 박혔다.
첫째, 나는 지금 즉시 국방부 장관 직속 감찰실에 이번 사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할 걸세. 부대 자체 조사는 믿을 수 없으니 처음부터 최고 상급 부대의 개입을 요구하겠네. 자네는 이해 있나? 없습니다. 김 대위가 간신히 쥐어짜낸 대답이었다. 국방부 직속 감찰실. 그 이름만으로도 일개 중대장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둘째, 이 시간부로 이지은 일병에 대한 모든 지휘 보고 라인은 나를 통하게. 환자 상태, 부대 동향, 그 어떤 것이라도 내 허락 없이는 보고도 지시도 내리지 말게. 이 또한 이해 있나? 하지만 규정상. 규정? 선주가 피식 웃었다. 사람을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규정을 따지나? 이지은 일병은 내 손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군인이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피해자이자 증인이야. 증인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라고 생각하게. 자네가 지금 내 말을 거역한다면 그건 명백한 증거 인멸 및 사건 은폐 시도로 간주하겠네. 그래도 좋다면 계속 규정을 찾아보게. 김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박선주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셋째, 오늘 훈련에 참여했던 이지은 일병의 소대원 전원, 지금 당장 이곳 병원으로 부르게. 내가 직접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야겠네. 소장님, 그건 어렵습니다. 심야 시간에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은 어렵나? 선주가 한 걸음 다가섰다. 내 손녀는 지금 저기서 사경을 헤매고 있네. 그런데 고작 규정과 절차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의 안전을 방치하라고. 황수진 중사 그 여자도 함께 오라고 하게. 직접 얼굴을 보고 물어야 할 것이 아주 많으니. 황수진 중사. 그 이름이 나오자 김 대위의 눈빛이 파르르 떨렸다. 선주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모든 문제의 핵심에 황 중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결국 김 대위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선주는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선주는 다시 지은의 곁으로 돌아와 의식 없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걱정 마라. 이 할미가 내가 겪은 고통을 10배, 100배로 되갚아줄 것이다. 몇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다행히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선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손녀의 곁을 지켰다. 김 대위가 말한 소대원들은 오지 않았다. 상부 보고 후 결정하겠다는 대대장의 답신이 왔을 뿐이었다. 예상했던 바였다. 그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며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할 속셈이었다. 새벽 4시가 넘었을까. 꼬박 밤을 새운 선주가 잠시 지친 눈을 감았을 때였다. 병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도 없이 살짝 열렸다. 선주는 즉시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망설이던 작은 인형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지은과 같은 부대 마크를 단 전투복. 앳된 얼굴의 여군이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으로 선주와 지은을 번갈아 보았다. 누구지? 선주의 낮은 목소리에 병사는 화들짝 놀라며 굳어버렸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다. 선주는 직감했다. 이 병사가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진실의 조각이라는 것을. 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사에게 다가갔다. 일부러 목소리를 한껏 누그러뜨려 말했다. 괜찮다. 나는 지은이 할머니다. 해치지 않아. 무슨 일이니? 그녀의 따뜻한 음성에 병사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저 지은이 동기 최유리 일병입니다. 유리라고 했나? 여긴 어쩐 일이야? 부대에서 못 오게 했을 텐데.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유리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파우치가 들려 있었다. 이거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지은이가 이렇게 된 건 사고가 아닙니다. 유리는 파우치 지퍼를 열어 작은 SD카드 하나를 꺼내 선주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황수진 중사님이 지은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유리의 몸은 공포로 떨고 있었다. 부대 무단 이탈과 내부 고발. 군인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 그럼에도 그녀는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거지? 너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선주의 물음에 유리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지은이가 저를 여러 번 도와줬습니다. 황 중사님이 제게 트집을 잡아 얼차려를 주려고 할 때마다 지은이가 일부러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나서서 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머리가 좋고 뭐든 잘해서 그래서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유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선주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작고 여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아이가 지고 온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다. 고맙다.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주었구나. 나머지는 이제 내가 맡으마. 너는 절대 다치는 일 없게 할 것이다. 약속하마. 선주는 유리를 병실 구석에 가니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한 잔 건넸다. 그리고 결심한 듯 노트북을 열어 유리가 건네준 SD카드를 삽입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파일명은 25만 715참호. 선주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영상은 흔들리는 화면으로 시작되었다. 몰래 찍은 것이 분명했다. 쨍한 햇살 아래 진흙탕물이 흥건한 참호가 보였다. 주변에는 20명 남짓한 여군들이 전투복 차림으로 서 있거나 앉아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고 몇몇은 불안한 표정으로 참호 안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가 참호 안을 비추는 순간 선주는 숨을 멈췄다. 참호 한가운데 그녀의 손녀 지은이 서 있었다. 아니, 서 있지 못했다. 속옷과 군화 차림. 머리부터 온몸이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땡볕 아래 벌겋게 익은 맨살 위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지은은 힘겹게 몸을 가누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때 화면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가리 박아. 황수진 중사였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낀 채 팔짱을 끼고 참호 밖에서 지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축축한 진흙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육사 차석은 뭐가 달라도 다른가? 꾀부리는 머리만 좋은 거 아니었어? 내 할미가 투스타라며? 백 좋아서 좋겠다 이지은? 황 중사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과 질투가 가득했다. 주변에서 다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목소리 봐라. 기어들어가는 것 좀 봐. 다시. 똑바로 안 해. 잘못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뭐가 잘못했는데? 말해봐. 내년이 뭘 잘못했냐고. 사관학교에서 배운 게 고작 그거야? 상관한테 말대꾸하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동기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 황 중사가 참호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그녀는 군홧발로 진흙탕 물을 튀겨 지은의 얼굴에 뿌렸다. 내년 하나 때문에 지금 소대 전체가 쉬지도 못하고 땡볕에 앉아있는 거 안 보여? 이게 다 너 하나 편하자고 동기들 피 빨아먹는 거잖아. 이기적인 년. 아니었다. 유리의 증언대로라면 오히려 그 반대였다. 지은은 동기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양이 된 것이었다. 황 중사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며 지은을 소대원 전체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몇몇 소대원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황 중사의 권력 앞에서 그들은 침묵하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가혹 행위는 끝없이 이어졌다. 머리박기, 오리걸음, 맨몸으로 진흙탕 구르기. 지은의 하얀 속옷은 이미 흙탕물에 절어 제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맨살은 나뭇가지와 돌멩이에 긁혀 피가 배어나왔다. 이제 좀 힘들지? 그럼 할미한테 전화 한 통 해. 투스타 할머니가 헬기라도 보내주실지 어떻게 알아? 황 중사는 지은의 턱을 군화 끝으로 툭툭 치며 조롱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야, 너희들. 저게 바로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육사 출신 엘리트의 모습이다. 아주 꼴이 볼만하지 않냐? 다들 똑똑히 봐도.
내 앞에서 알량한 자존심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그 순간 힘겹게 버티던 지은의 몸이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진흙탕 속으로 쓰러졌다. 미동도 없었다. 하지만 황 중사는 당황하지 않았다. 어쭈 이제는 죽은 척까지 하네. 야 거기 너희 둘. 들어가서 물 좀 뿌려봐. 정신이 번쩍 들게. 몇몇 병사들이 머뭇거리자 황 중사의 눈이 살벌하게 빛났다. 뭐해? 빨리 안 해. 그때였다. 영상을 찍고 있던 최유리가 다급하게 외쳤다. 중사님, 이지은 일병 숨을 안 쉽니다. 정말입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황 중사와 다른 병사들이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화면은 심하게 흔들리다 이내 꺼졌다. 선주는 노트북을 덮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눈물도 분노의 외침도 없었다. 오직 지독할 정도의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다. 그녀는 평생을 바친 군이라는 조직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용서는 없었다. 자비도 없을 것이다. 선주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진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펜을 가진 시사 전문 기자. 과거 선주가 국방부 정책실장으로 재임할 당시 군납 비리를 함께 파헤치며 인연을 맺었던 인물이었다. 최 기자, 나 박선주요. 아,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별일 없으시지요? 별일이 아주 크게 생겼소. 선주는 창밖을 보았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고 이제 곧 해가 뜰 시간이었다. 그러나 선주는 알았다. 자신이 만들어낼 내일의 태양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불벼락이 되리라는 것을. 최 기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으로 올릴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요. 대한민국 군대가 송두리째 뒤집어질 만한 이야기니. 다음 날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적한 카페 2층. 박선주와 최진우 기자가 마주 앉았다. 최 기자의 얼굴은 밤샘 작업으로 푸석했지만 그의 눈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 특유의 날카로운 빛을 잃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선주가 건넨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이미 영상을 수십 번도 더 돌려본 상태였다. 세상에. 최 기자는 마른 세수를 하며 탄식했다. 그는 군 관련 비리를 적지 않게 다뤄왔지만 이번 사건은 차원이 달랐다. 영상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얼차려나 구타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마저 공범으로 만드는 지독히도 악의적인 의식이었다. 장군님, 이 영상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각오는 되셨습니까? 최 기자의 물음에 선주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형형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걸었네. 내 남은 명예,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그 모든 것을. 그러니 최 기자도 망설이지 말게. 이 전쟁의 선봉장은 내가 설 테니 자네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주게. 어떻게 보도하길 원하십니까? 단순히 가혹행위 고발로 갈 수도 있고 군 지휘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일세.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네. 선주는 최 기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첫째, 영상은 절대 편집해서는 안 되네. 폭력의 강도나 가해자의 얼굴, 피해자의 고통을 흐리게 처리해서도 안 돼. 국민들이 저 지옥도를 날 것 그대로 봐야만 하네. 그래야 이것이 과도한 훈련 따위의 변명으로 포장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테니. 알겠습니다. 방송심의 규정상 아슬아슬하겠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둘째, 내 신분을 명확히 밝혀주게. 예비역 육군 소장 박선주. 그리고 피해자 이지은 일병이 내 유일한 손녀라는 사실도. 그들이 이 사건을 일개 부사관의 일탈 행위로 꼬리 자르기 할 기회를 원천 봉쇄해야 하네. 투스타 장군의 손녀마저 이 지경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야 국방부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걸세. 최 기자는 선주의 전략에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분노에 차서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조직의 생리를 역이용하여 그들이 가장 아파할 곳,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치부를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다. 이것은 복수심에서 비롯된 폭로가 아니라 잘 짜인 군사작전이었다. 오늘 저녁 8시 뉴스에 내보내겠네. 가장 먼저 가장 비중 있게 다루지. 괜찮겠나? 부탁하네. 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육중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저 역사 속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과 투쟁. 지금 그녀가 시작한 싸움 또한 이 나라의 군대가 바로 서기 위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전쟁이 될 것이었다. 그날 저녁 8시.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의 TV 화면에서 익숙한 시그널 음악과 함께 메인 뉴스가 시작되었다.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앵커의 표정은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군의 근간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을 고발합니다. 육군 최정예 부대로 알려진 제7사단 칠성부대에서 현역 여군 병사를 상대로 한 끔찍한 가혹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피해 병사는 전직 투스타 장군의 손녀인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의 멘트가 끝나자마자 화면은 곧바로 문제의 영상으로 전환되었다. 모자이크 처리 하나 없는 날것의 영상. 진흙탕 속에서 속옷만 입은 채 쓰러져 있는 이지은 일병의 모습. 그녀를 군홧발로 짓밟고 조롱하는 황수진 중사의 악랄한 얼굴. 주변에서 공포에 질려 있거나 혹은 철없이 킬킬거리는 다른 병사들의 모습. 내 할미가 투스타라며? 백 좋아서 좋겠다. 라는 조롱 섞인 음성까지 고스란히 전국에 방송되었다. 8분.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영상이 대한민국 사회에 던진 충격은 거대했다. 저녁 식사를 하던 가족들은 수저를 떨어뜨렸고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기울이던 직장인들은 술집 TV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가슴을 쳤고 젊은 세대는 경악과 분노를 쏟아냈다. 뉴스가 끝나기가 무섭게 인터넷은 들끓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군대 맞냐? 인간 사냥이다. 저건 군인이 아니라 악마다. 투스타 손녀가 저 정도면 일반 병사들은 어떻겠냐? 당장 전수조사해라. 황수진 중사 신상 공개하고 군복 벗겨라. 방송국과 국방부 홈페이지는 항해 전화와 글로 인해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칠성부대 여군 가혹행위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전원 엄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론이라는 거대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같은 시각 강원도 화천의 7사단 지휘통제실과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대대장님, 지금 뉴스 보셨습니까? 이중대장 김민서 대위는 사색이 된 채 대대장 이진석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진석 중령 역시 TV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젠장,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박선주 그 노인네가 진짜로 터뜨릴 줄은. 이진석 중령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이번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고 자신의 진급에 흠집이 가지 않게 하는 데만 급급했다. 이지은 일병이 쓰러진 직후 그는 김민서 대위에게 환자 가족에게는 훈련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만 보고하고 절대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부대 감찰실 조사는 신용만 내고 가해자인 황수진 중사는 가벼운 징계로 끝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김 대위, 당장 황 중사 대기시키고 이소대원 전원 막사 밖으로 절대 못 나가게 통제해. 기자들이나 감찰실에서 접촉 못하게 차단하라고. 하지만 이미 방송에 다 나갔습니다. 시끄러워. 까라면 까. 그리고 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일은 내 선에서 끝내. 알았어? 대대장인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걸로. 이진석 중령이 비겁한 명령을 내리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인은 연대장님이었다. 그는 차마 전화를 받지 못하고 울리는 휴대폰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군 생활이 오늘 밤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국방부 역시 발칵 뒤집혔다. 대변인실은 빗발치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느라 아수라장이었다.
장관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도대체 칠사단은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 정도 사건이 벌어질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관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다.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밤 11시 국방부 대변인은 결국 카메라 앞에 섰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도된 제7사단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즉시 감찰 인력을 현장에 급파하여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전원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론적이고 기계적인 사과.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부 부사관의 과도한 지도라는 표현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고 거대한 조직의 시스템 문제는 외면하려 했다. 선주는 병실에서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역시나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선주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망설이는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지만 박선주 장군님 되십니까? 맞소만 누구신지. 저는 7사단 독사여단에서 3년 전 전역한 예비역 대위 강준호라고 합니다. 강준호 대위. 선주의 기억에는 없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이지은 일병 사건 그리고 가해자가 황수진 중사라는 것도요. 남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 속에는 분노와 회한이 뒤섞여 있었다. 장군님, 이건 처음이 아닙니다. 선주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황수진 중사와 그 뒤를 봐주는 이진석 중령은 상습범입니다. 제가 중대장으로 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은폐되었고 저는 결국 불명예만 떠안은 채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강준호 예비역 대위. 그는 바로 이진석과 황수진이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였다. 장군님, 혹시 싸울 생각이시라면 제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들이 어떻게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보았다. 국방부는 꼬리 자르기로 이 어둠을 서둘러 덮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목격한 또 다른 눈이 이제 막 그 셔터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선주는 강준호에게 말했다. 만나지. 지금 당장. 국군 수도병원 근처 24시간 운영하는 허름한 찻집. 박선주와 강준호 예비역 대위가 마주 앉았다. 강준호는 30대 후반이었지만 깊게 팬 눈가의 주름과 희끗한 머리카락은 그가 겪었을 풍파를 짐작하게 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3년 전 그가 이중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작성했던 부사관에 의한 사병 가혹 행위 사건 보고서 사본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김아름 하사였습니다. 이제 막 임관한 신임 부사관이었죠. 황수진 중사는 당시에도 부소대장이었고 이진석 중령은 소령 계급의 인사과장이었습니다. 강준호의 설명에 따르면 황수진은 신임 하사의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김하사에게 인격 모독과 상습적인 구타를 일삼았다. 사건이 터진 것은 어느 겨울밤 황수진이 술에 취해 김하사를 생활관 뒤편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혹한의 날씨에 팬티만 입혀 연병장을 돌게 한 것이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김하사를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보고서를 작성해 대대장에게 정식으로 보고했죠. 하지만 보고서는 묵살당했습니다. 강준호는 다음 서류를 꺼냈다. 당시 인사과장이었던 이진석 소령이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였다. 강 대위, 뭘 잘했다고 보고서까지 올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조용히 덮어. 황 중사 일 잘하는 거 알잖아. 괜히 부대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김하사나 잘 타일러.
한 번만 더 이 문제 거론하면 당신 군 생활도 순탄치 않을 거야. 이건 충고가 아니라 경고야. 이진석 소령은 황수진 중사를 비호했습니다. 둘은 같은 학군 출신 선후배로 끈끈한 사이였고 부대 내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라인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연대 감찰실에 직접 투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가 지휘 능력 부족과 부하와의 불화를 이유로 한직으로 좌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아름 하사는 결국 전역을 택했고 사건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강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회한과 썩어빠진 조직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이 서류철은 제가 언젠가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며 간직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비역 대위 나부랭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런데 장군님께서 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주는 말없이 강준호가 내민 서류철을 받았다. 묵직했다. 단순히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짓밟힌 명예와 은폐된 진실의 무게였다. 선주는 이진석과 황수진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군 상층부를 향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다. 군이라는 이름 아래 썩어 들어가는 거대한 종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종양을 도려낼 가장 날카로운 메스를 손에 쥔 것이었다. 언론의 집중 포화와 들끓는 국민 여론은 국회로 불길을 옮겨 붙였다. 특히 야당 소속의 국방위원회 위원 정세영 의원은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았다. 삼선 의원의 관록과 특유의 날카로움을 지닌 그녀는 군 개혁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즉시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선주는 정세영 의원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장군님, 정세영 의원입니다. 먼저 손녀따님의 일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는 이번 사건을 일개 부대의 일탈로 보지 않습니다. 군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이자 골마 터진 환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뿌리까지 전부 도려내야 합니다. 정세영 의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래서 장군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국방위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십시오. 장군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과 가지고 계신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서 증언해 주십시오. 국회가 장군님의 싸움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선주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언론이라는 창만으로는 부족했다. 군 수뇌부를 직접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공식적인 무대. 바로 국회였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한치의 거짓도 없이 증언하겠습니다. 이틀 후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장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카메라가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회의장 중앙 증인석에는 박선주가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TV 생중계 카메라에 빨간 불이 일제히 켜졌다.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회의를 주재하는 국방위원장의 개회 선언 후 질의에 나선 것은 정세영 의원이었다. 국방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국방부의 대응은 철저한 조사와 엄중 문책이라는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조사했고 뭘 밝혀냈습니까? 가해자 황수진 중사와 직속상관 김민서 대위는 현재 어디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원론적인 답변을 늘어놓았다. 현재 해당 인원들은 모두 직위해제 후 감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됐습니다. 정세영 의원이 말을 끊었다. 그런 하나마나 한 답변을 들으려고 이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장관 그리고 총장님, 지금부터 저 스크린을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정 의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이지은 일병의 가혹 행위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모자이크 하나 없는 원본 영상. 진흙탕 속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장면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의원들의 입에서 헛기침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군 수뇌부들은 차마 화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영상이 끝나자 정세영 의원은 증인석에 박선주를 향해 발언권을 넘겼다. 박선주 증인 나와주십시오. 저 영상에 나오는 군인이 증인의 손녀가 맞습니까? 선주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회의장 전체를 울렸다. 네, 맞습니다. 제 하나뿐인 손녀 이지은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겠다는 포부 하나로 가장 험한 곳을 자원한 누구보다 강하고 자랑스러운 제 손녀입니다. 선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에 앉은 군 수뇌부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육군 참모총장께 묻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지목에 참모총장이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다. 총장은 저 영상이 귀관이 이끄는 대한민국 육군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저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강한 군인을 만드는 전통이며 군기 확립의 일환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노장군의 서슬 퍼런 일갈에 참모총장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주는 준비해온 서류철, 강준호가 목숨처럼 지켜온 진실의 증거를 높이 들어 보였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이 결코 우발적인 일탈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선주는 강준호 예비역 대위의 사건 보고서와 이진석 중령의 협박 문자를 하나하나 공개했다. 3년 전 똑같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더 끔찍한 짓을 저질렀으며 조직이 어떻게 그것을 은폐하고 오히려 진실을 말하려 한 사람을 내쳤는지를 논리정연하게 폭로했다. 황수진 중사는 상습적인 가해자였고 이진석 중령은 상습적인 은폐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진석은 3년 만에 소령에서 중령으로 버젓이 진급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의 정의입니까? 이것이 시스템입니까?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건은 이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군 조직 전체의 구조적인 부패와 비리 문제로 확전되고 있었다. 선주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 사람의 할머니로서의 슬픔과 한평생을 군에 바친 노병의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다. 내 손녀는 속옷바람으로 짓밟히며 잘못했다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군을 사랑하고 국가에 충성하려 한 것이 잘못입니까? 썩어 빠진 당신들의 관행에 순응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까? 진짜 잘못한 것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제 식구를 감싸며 권력에 취해 괴물을 만들어낸 국방부와 육군 수뇌부 바로 당신들이 이 사건의 진짜 주범입니다. 선주의 마지막 외침은 사자후가 되어 국회의사당을 뒤흔들었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그때 정세영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증언 잘 들었습니다. 박선주 증인의 용기 있는 폭로에 국방위원회를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국회법에 따라 칠성부대 가혹 행위 및 군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검찰의 이번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임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조사와 특임검사. 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들이었다. 군의 손을 떠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직접 칼을 빼들겠다는 선언이었다. 군 수뇌부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박선주는 증인석에 앉아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개인의 복수를 위해 시작된 싸움은 이제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거대한 전쟁이 되었다. 심판의 막은 올랐고 이제 그 누구도 도망칠 수 없었다. 박선주의 국회 증언은 대한민국 군의 심장을 관통하는 핵폭탄이었다. 국정조사와 특임검사팀이 동시에 출범하면서 군은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철옹성 같던 지휘부의 방어선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특임검사팀의 칼날은 가장 먼저 황수진 중사와 이진석 중령을 향했다. 그들은 긴급 체포되어 군사법원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추가적인 범죄 사실과 상상조차 힘든 수준의 가혹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경악했고 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결과는 단호했다. 주범 황수진 중사는 직권 남용, 가혹 행위,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과 불명예 전역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도 강한 군인을 만들려 했을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아 마지막까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비호한 이진석 중령 역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었다. 정화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정조사를 통해 7사단 지휘 라인의 무능과 방조가 드러나면서 연대장과 사단장이 차례로 보직 해임되었다. 마침내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동반 사퇴했다. 군 수뇌부가 일개 가혹행위 사건으로 총사퇴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총 27명의 현역 간부가 징계 및 사법 처리되었고 그중 9명이 별을 단 장군이었다. 박선주의 싸움은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썩은 뿌리들을 모조리 뽑아내고 있었다. 그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던 이지은 일병은 국회 청문회가 열리던 날 오후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며칠 새 수척해진 할머니의 얼굴이었다. 할머니. 목이 잠겨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선주는 지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손녀의 이마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지은은 병원에 있는 동안 뉴스를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어떤 싸움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싸움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한평생 동경했던 군이라는 조직에 대한 배신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할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퇴원 후 지은은 조용한 사찰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선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손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지은은 결심한 듯 선주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군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선주는 놀라지 않았다. 어쩌면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았다. 전역하고 싶지 않으냐?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전역하면 지는 거잖아요. 지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제가 도망치면 황수진 같은 사람은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도 또 생기겠죠.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돌아가서 싸우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제가 겪은 아픔으로, 제가 배운 교훈으로 싸울 거예요.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그 방패가 되어주고 싶어요. 자신을 짓밟았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는 손녀.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용기였다. 선주는 손녀의 얼굴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신념을 향해 나아가던 젊은 날의 박선주를. 그래, 그게 내 손녀답지. 내가 가는 길이 어디든 이 할미는 언제나 내 편이다. 이지은 일병의 사건은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바꾸었다. 국회는 이지은 법으로 불리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군대 내 가혹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지휘관의 은폐 행위를 가중 처벌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군 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였다. 군의 고질적인 제19 감싸기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침내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1년 후 육군부사관학교 신임 부사관 후보생들의 인성교육 시간. 강단에 선 것은 전설이 된 이지은 중사였다. 그녀는 병사가 아닌 부사관의 길을 택했다. 병사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이끌고 보호하는 간부가 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은 왜 군인이 되었습니까? 지은의 차분한 질문에 강당을 채운 후보생들이 저마다의 대답을 속으로 삼켰다. 저는 한때 강한 군인이란 어떤 고통도 참고 견디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조리조차 성장의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속옷 차림으로 얼차려를 받아야 했던 그날의 기억,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경험, 그리고 할머니의 싸움까지. 여러분, 진정한 강함은 불의를 묵묵히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썩어빠진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의 전우를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부하들을 위한 방패가 되어야지 그들을 향하는 흉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교과서에 없는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어 젊은 후보생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 모습을 강당 맨 뒷자리에서 박선주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새 주름이 더 깊어진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한때 그녀는 군이라는 조직을 원망하고 저주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손녀가 그리고 손녀와 같은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갈 군대는 분명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강의가 끝나고 지은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와주셨네요. 우리 강아지 이제는 제법 장군 같구나. 선주는 지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은아, 한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시대야. 우리 같은 늙은 세대가 망쳐놓고 때로는 눈 감았던 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바로 세우고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두 사람은 연병장을 나란히 걸었다. 저녁 노을이 훈련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멀리서 하루의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부르는 힘찬 군가가 들려왔다. 그것은 과거의 낡은 군가가 아니었다.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찬 새로운 세대의 군가처럼 들렸다.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선주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자신의 전쟁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젊은 세대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